1970년 김순자 씨는 남편 박철수와 함께 고향 전라도 작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단돈 10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김순자 씨와 박철수 씨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처음 그들은 청계천 근처의 작은 달동네 단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좁고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아.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네, 여보.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열심히 살아봐요. 남편 박철수 씨는 작은 전자제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라디오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철수 씨는 장시간 업무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순자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장갑 공장에서 시다로 일했습니다. 서툰 미신계의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얼른 이사가서 하나뿐인 아들 민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그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 남편이 공장에서 인정받아 직급이 올랐습니다. 순자 씨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옆집 아주머니 소개로 분식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순자 씨의 손맛으로 만든 떡볶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다들 여기로 와요. 고마워, 얘들아. 많이 먹어. 1980년대 들어 순자 씨 남편 박철수는 큰 결심을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해. 한번 도전해보자고. 그렇게 그들은 모든 저축을 털어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비까지 져서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죠. 하지만 박철수 씨의 뛰어난 기술과 순자 씨의 친절한 서비스로 점차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서 고친 건 절대 고장 안 나요. 이번에 우리 회사 제품 다 맡길게요. 90년대 들어 그들의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리점은 어느새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발전했고 직원도 30명 넘게 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술을 맡고 제가 경영을 맡았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네요. 2000년대 그들은 중소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생산 공장을 차려 대기업에 납품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또한 그들은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우리가 힘들 때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30년 만에 그들은 남들도 인정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공이죠. 아들 민호도 성실하고 착실하여 학교 다니는 내내 우등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했지만 본인이 생각한 사업이 있다며 대학도 졸업 전에 나라에서 돈을 받아 아버지처럼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주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 씨의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27세의 이지은 씨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순자 씨 눈에는 지은 씨가 처음에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글 때도 순자 씨 방식대로 따라가며 배웠고 가족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하며 친목을 다져나갔습니다. 결혼 후 금방 손자, 손녀도 안겨주었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 부부가 일궈낸 성공의 달콤한 열매에 이보다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즐기던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도 많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민호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에 김순자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야? 아버지,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은행 빚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김순자 씨 부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순자 씨 부부는 아들 민호의 빚을 급한 대로 대부분 갚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그의 아내 지은 씨가 순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희가 당분간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애들 학교도 있고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만 지내기에는 집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랑 같이 지내면 적적하지 않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순자 씨 부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손자 손녀는 정신없이 거실을 뛰어다니기 일쑤고 같이 온 강아지는 아무 때나 짖으며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래, 그럼 어디 가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때 올 거예요. 그래 알겠다. 너무 늦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 나이에 또 애들을 키우게 될 줄이야. 아들 부부와 합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 모두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의 잦은 야근으로 게다가 살림의 대부분도 김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순자 씨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용돈 좀 주세요.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너희들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빚은 다 갚았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모르는 빚이 더 있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저나 집사람 월급으로 아직 남은 빚 갚느라 빠듯해서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보태주시면 저희가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 씨 부부의 부담은 커져갔습니다. 손주들 돌보기, 집안일 하기, 게다가 경제적 지원까지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지친 목소리로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정말 이제 지쳤어요.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다니. 나도 답답하네. 하지만 우리 자식인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도와야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순자 씨와 며느리 지은 씨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V 뉴스를 보니 앵커가 코로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코로나 걸리거 아냐? 무섭네. 지은아, 아기들 각별히 신경 써라. 어머님,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뉴스만 보시지 말고 방에 들어가 좀 쉬세요. 뭐야?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말도 못하니? 제발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재택 근무 중이라고요. 며느리 지은 씨의 말에 순자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지은의 회사 재택근무의 발걸음도 조심하고 손주가 방해될까 더 살뜰히 살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과도한 불안과 지은 씨의 무신경한 태도가 충돌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어딜 가니? 어머님, 제가 오늘 약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깜빡하신 거예요?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이따 얘기해요. 저 빨리 나가봐야 해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며느리 지은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순자 씨와 약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자 교육 문제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얘들아, 공부는 그만하고 나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 말은 들은 지은 씨가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애들 문제집 풀고 밥 먹어야 해요. 애기들 배고플 텐데 먼저 밥 먹이고 공부시키면 되지 않니?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해야 고생 안 하고 잘 살죠.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들은 건강하게 크는 게 먼저지. 어머님이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요. 제가 알아서 교육하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정신이 나가다니. 너 이제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니? 어머님이 제 교육 방식을 무시하시잖아요. 결국 지은 씨는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 집에서 사는 거 그만두자. 여보, 조금만 더 참아봐.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견뎌내야지. 난 정말 못 참아.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살던가 아니면 나랑 이혼하던가 해. 한편 김순자 씨도 아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얘야,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아들아, 너 마누라 편만 들 거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찰나의 순간에 접시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에그머니나. 며느리 지은 씨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거 제가 아끼는 접시인데. 며느리는 깨진 접시를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조심 좀 하시지. 아끼느라 잘 쓰지도 못한 건데. 며느리 은지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실수로 그런 건데 뭘 그러니? 내가 하나 사주마? 새로 산다고요? 이거 유럽에서 산 거라 한국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지은아, 내 걱정은 안 되니? 아무리 비싼 접시라고 해도 어른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니? 이건 예의가 맞지 않는구나. 예요? 어머님은 제게 언제 정성을 보이셨나요? 뭐라고? 내가 여태껏 너희 살림 도와준 게 정성 아니야? 도와주신 거요? 그 핑계로 간섭하신 거겠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에잇, 며느리 지은 씨는 분에 모시겨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경찰이 출동하자 이웃집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앞집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 집은 맨날 저래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하도 싸워대서 시끄러워서 우리까지 못 살겠어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순자 씨 집에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은 후 집안은 더 이상 편안함이 없고 냉전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순자 씨 부부와는 사적인 대화가 없고 형식적인 것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새벽에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나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계속 부모님께 의지해도 될까? 왜 안 돼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 다 우리 거 될 텐데. 지금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김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순자 씨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너무 깜짝 놀라 동시에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재산이 다 너희 거라고?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너희들은 우리를 돈줄로만 생각하는구나. 순자 씨는 남편 철수 씨에게 이 일에 대해 설명했고 두 사람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3년 김순자 씨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부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일은 조용히 보내고 싶어. 어머, 왜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됐어. 난 더 이상 너희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 앞으로 우리 신경 쓰지 마라. 간소하게 우리끼리 식사하기로 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 씨는 서로 순자 씨 부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난번 일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간 아들 부부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김순자 씨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30년이 어디 갑자기야. 너희는 늘 나를 무시했어. 내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않았지.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순자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우린 결심했어. 그리고 김순자 부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린 이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됐어. 너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퇴장이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호화로운 실버타운에서 살 거야. 너희에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할 얘기 없어. 이게 내 복수야. 너희가 나를 무시한 세월만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무시하며 살 거야. 그리고 김순자 부부는 정말로 집을 팔고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100배 좋아. 한편 며느리 지은 씨와 민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너무 어머님을 홀대한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김순자 씨의 통쾌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 때문에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위한 해방 가이드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인세도 두둑하게 챙겨 노후 자금은 더 풍족해졌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김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며느리나 자식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세요. 저처럼 당당히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는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시어머니 해방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순자 씨의 단호한 결단과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했고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이다 복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순자 씨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55년생인) 정경숙 여사는 21살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은 있었지만 가정은 돌보지 않았고 늘 여자 관계로 말이 많았죠. 시어머니 역시 날카롭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시집와서 복이다. 근데 너무 마르고 약해 빠져서 큰일이네. 애는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며느리, 밥은 왜 이렇게 질어? 시집 올 때까지 밥도 못 해봤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에이, 못하는 게 없다더니. 첫째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도 좀 더 노력해. 정경숙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편은 한 번도 안 되어주네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고, 입덧한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너 때는 새벽부터 일하고 밭일도 했어. 이렇게 힘든데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어. 그렇게 첫째 딸을 낳았지만
시어머니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에이, 첫째부터 딸이라니 재수없게.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정경숙 여사는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잘 키울게.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고 셋째마저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에이구, 내 팔자야. 며느리가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셋을 낳다니 어디 가서 첩이라도 드려야 하나. 딸만 셋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집살이도 고되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할머니는 버텼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깊은 밤 시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또 술이네? 오늘도 안 들어오시려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온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정경숙 여사는 충격받았습니다. 여자가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정 여사를 탓했습니다. 너는 남편도 제대로 못 붙잡아 놓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건 다 너 탓이야. 너가 곰처럼 둔하고 여우같이 남편 비위도 못 맞추잖아. 정경숙 여사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정경숙 씨는 딸들을 위해 참고 견뎌냈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겠어? 참아야 해, 끝까지 참아야 해. 딸들은 자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받는 엄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새로 나온 패딩 사줘. 친구들 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 그래도 작년 패딩이 아직 멀쩡하잖니? 첫째 딸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런 식이야.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사주는데 왜 안 사줘? 돈 아까워서 그래. 둘째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경숙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정경숙 여사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식당 일 가고 오후엔 청소 일도 가야 하고 너무 힘에 부치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언제 주실 거예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주세요. 곧 마련할게. 한두 푼이 아니어서 늦어서 미안하다. 셋째 딸은 결혼할 때도 엄마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웨딩드레스 이거 말고 더 비싼 걸로 하고 싶어. 비싼 게 다들 예쁘다고 하는데 이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셋째 딸은 투정 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해. 평생 한 번뿐인 내 결혼식인데 돈 좀 쓰세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남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래야 나 급할 때 애들 봐주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엄마가 애들 봐주시면 우리가 편하게 맞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할 것도 없잖아요. 손주 돌보는 게 엄마한테도 좋죠. 맞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뭐 하시겠어요? 정경숙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고 보니 30억 정도가 있었지만 정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 많은데. 평생 고생하고 참고 살았던 세월 때문인지 정 여사는 여러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회사 일로 바빠 시간이 없다는 말에 정경숙 여사는 병원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으시네요. 관절염도 심하시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경숙 여사는 몸이 아파 집안이라는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이런 어머니의 결정을 못마땅해 했죠. 딸들은 엄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 멀쩡한데 무슨 간병인을 써요? 돈만 아깝지. 운동하는 셈 치고 집안일 살살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엄마. 그 돈이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엄마, 암도 아닌데 간병인이 뭐가 필요해요? 딸들의 이런 태도에 정경숙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정경숙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 힘든 세월을 버텼나?
시집살이에 구박받으면서도 딸들 잘 키우려고 참고 살았는데 어쩜 딸들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3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지만 정경숙 할머니의 마음은 무심하고 차가운 딸들의 태도에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경숙 할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요즘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숙 여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런 곳이 있었구나. 그날 밤 정경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첫째가 전화해서 손주 봐달라고 했다. 둘째는 또 돈 얘기? 내 인생은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는 집도 팔아버리고 재산도 다 현금으로 바꿔서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야겠어. 다 못 쓰고 죽으면 사회에 기부를 할 망정, 자식들에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정경숙 할머니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경숙 할머니는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실버타운은 최고급 시설을 자랑합니다. 수영장, 골프장, 미술실, 음악실 모두 갖추고 있죠. 입주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 관리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억이면 그래, 충분하겠네. 오로지 나를 위해 쓰겠어. 하지만 딸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자금으로 써야지. 엄마 손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집 전세자금도 올려야 하는데 엄마가 좀 보태줘야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실버타운이에요? 무슨 바람이 든 거예요? 정경숙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 살 길 알아서 찾아. 정경숙님, 환영합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지내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정경숙 할머니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와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미술반과 음악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이고, 진작 일이 올 걸 그랬네. 이렇게 마음 편하고 좋은 줄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음악반에서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박준호 씨는 전직 대학 교수였고 아내와 사별한 후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괴팍하고 늘 화만 냈던 전 남편과 달리 박준호 씨는 말투도 다정하고 모든 면에서 신사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했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경숙 씨,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혹시 못 드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좋아요. 전 뭐든 다 잘 먹어요. 두 사람의 로맨스는 실버타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난 뒤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한편 딸들은 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정경숙 할머니는 더 이상 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왜? 또 돈 달라고? 난 이제 너희에게 줄 돈 없다. 그리고 난 지금 너무 바빠. 준호 씨랑 부산 여행도 가야 하고 테니스도 배워야 하고. 엄마, 그래도 저희가 딸들인데 우리 생각도 해줘야죠. 놀러 다니기만 할 거예요.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이나 살아.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1년이 지난 후 정경숙 할머니와 박준호 씨는 실버타운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 할머니를 무시하던 딸들은 재혼한 박준호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난 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니, 들었어? 엄마가 재혼하신 분이 S대 교수님이셨대. 어쩐지 딱 봐도 교수님 상이더라. 응, 나도 들었어. 게다가 재산도 엄청나시다던데.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했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드릴 걸. 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실버타운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왜? 예전에는 연락도 거의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인사? 아니, 그게 새 아버지께도 얼굴도 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주말 세자매는 비싼 선물을 들고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아, 경숙 씨의 따님들이군요. 반갑습니다. 딸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경숙 여사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인사야? 너희들 평소엔 나 찾아온 적도 없었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빠서 연락 못한 거지.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실 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새아버지, 저희 엄마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봬요. 박준호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이제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자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경숙 씨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경숙 씨가 불편하다면 저도 불편하니까요. 딸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위상에 놀라워했습니다. 언니, 엄마 완전 달라지셨어. 그러게. 이런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시고 새 결혼하시고 완전 딴 사람 됐어. 새아버지도 너무 품위 있으시고 멋있으셔. 내가 꿈꾸던 아버지상이야. 이후 딸들은 수시로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못 보던 사위, 손자, 손녀들까지 인사하러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민서 대학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새아버지께서 교수님이셨잖아요. 정경숙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민서 대학 진로 말했을 때는 요즘 교육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부탁하지 마. 너희들 알아서 해. 경숙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다녀오죠. 네, 여보. 좋아요. 엄마, 또 제주도 여행 가세요. 정경숙 할머니와 박준호 할아버지는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엔 유럽 여행을 가신대. 그러게.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 너무 후회돼. 우리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정경숙 할머니는 더 이상 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당신은 충분히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멋진 인생 만들어가요. 딸들은 이제 엄마에게 찾아올 때마다 조심스러워졌고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숙 할머니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사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자식들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걸, 자식들 챙기는 게 내 행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었네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준호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네요. 우리 앞으로도 멋진 인생 함께 살아요. 정경숙 할머니는 자신의 일부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경숙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였네요.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었어요. 정경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정경숙 할머니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정 여사님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사구의 한 골목길. 서복순 여사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벌써 7시네. 며느리는 아직도 안 일어났나? 서복순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상이죠. 내가 21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아직도 이러고 있네. 며느라 일어나. 벌써 7시야. 엄마, 저 너무 피곤해요. 어제 횟집 늦게 끝났잖아요. 그래도 아침밥은 챙겨 먹어야지. 애기도 밥 먹여야 하고. 며느리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키우짱 씨는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와 지금은 3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죠. 결혼식 날 서툰 한국어로 서복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복순 여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린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딸처럼 예뻐해줘야지 했는데 갈수록 버릇이 없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인해 매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났죠. 며느라, 저녁 먹자. 된장찌개 끓였어. 키우짱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거 끓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냄새 너무 싫어요. 그럼 뭘 먹고 살라고? 맨날 고기만 먹고. 서복순 여사는 며느리의 식성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한식을 거의 못해 먹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도 맨밥에 물 말아 먹네. 횟집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오히려 회와 해산물은 잘 먹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횟집에서 가져온 회예요. 드세요. 아이고, 난 생선은 꼭 구워야 먹겠어. 너나 먹어라. 내가 엄마 생각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왜 안 먹어요? 속상하게. 엄마도 나한테 된장찌개 주지 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식성도 맞지 않아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특히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이 심했죠. 애기 옷 그렇게 얇게 입히면 안 돼. 감기 걸린다. 필리핀은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더운데 왜 자꾸 두껍게 입히려고 해요? 아이고, 여긴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이야. 괜찮아요, 엄마. 냅둬요. 감기 안 걸려. 오늘은 애기 이유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날 아침 서복순 할머니는 손녀의 이유식을 위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라, 일어났니? 키우짱이 잠이 덜 깬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애기 이유식 만들어야지. 며느리 키우짱이 서복순 여사의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말했잖아요. 오늘은 애기 데리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뭐라고? 애기가 이유식 시간도 안 지키고 어딜 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니까요. 애기는 분유 먹이면 되잖아요. 서복순 여사는 참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분유? 요즘 애기들 이유식 안 먹이면 영양 부족된다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는데. 키우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똑같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텔레비전만 보면서 잔소리해요? 필리핀에서는 다들 이렇게 키워요. 여긴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이야. 애기 교육은 한국식으로 해야지. 고부의 언쟁의 아기까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키우짱이 아기를 안으며 서복순 여사를 째려보며 말합니다. 보세요.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애기가 놀랐잖아요. 왜 그래요? 왜 나한테 화내요? 서복순 여사는 억울합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 며느리 내가 먼저 큰 소리 냈잖아. 아니, 엄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내 마누라 좀 봐. 애기 이유식도 안 먹이고 친구 만나러 간대. 키우짱이 울먹이며 남편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나도 사람인데 친구도 못 만나요. 엄마가 나한테 자꾸 화내잖아요. 진정해요, 둘 다. 엄마 키우짱 친구 만나게 보내줘요. 너까지 마누라 편들 거야? 내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보세요. 또 옛날 얘기 꺼내시네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후회돼요. 키우짱 씨는 씩씩거리며 아기를 안고 건너편 마을 친구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한숨을 쉬며 서글픈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이런 며느리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가 좀 이해하고 키우짱 예쁘게 봐줘요. 하나뿐인 며느리잖아요.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복순 여사는 아들이 며느리 편에 드니 더더욱 화가 납니다. 너는 가서 일이나 해.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2시간 후 서복순 여사는 키우장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키우짱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있니? 며느리 키우장이 안에서 힐끔 쳐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왜 왔어요? 서복순 여사가 도시락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만들어 왔어. 친구랑 같이 먹어. 키우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배웠지. 너희 먹으라고. 아까 미안했어. 서복순 여사는 한국 음식을 도통 먹지 못하는 며느리 키우장을 보며 텔레비전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소스예요. 맛은 모르겠다. 처음 해봐서. 엄마 것 같지는 않지만 맛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했지?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엄마가 저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 고부는 또 금방 화해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두 사람은 또 다툼이 시작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시어머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받았잖아. 키우장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고 싶은데 빨리 와. 나 보고 싶지? 서복순 여사는 옆에서 듣다가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일하는 사람 좀 내버려둬. 내 남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요. 어휴, 내가 말도 못하냐? 하지만 서복순 여사는 며느리의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횟집은 사람들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 키우장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합니다. 아주머니, 며느리 참 일 잘하네요. 맞아요. 항상 웃으면서 손님들 응대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손이 정말 야무지더라고요. 내색은 안 했지만 서복순 여사는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건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필리핀 친정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글쎄요. 가도 될까? 정말요? 친정에 가도 되나요? 서복순 여사는 방송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가 친정에 갈 수 있다며 뜰 듯이 기뻐하길래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필리핀 여행. 결혼 4년 만에 처음 가는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본 키우장의 부모님이 사는 곳이라니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며느라, 친정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 사실 좀 가난하긴 해요. 필리핀에 도착한 후 한참을 차를 타고 간 키우장의 친정. 현실은 서복순 여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마을을 보고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무 판자로 덧댄 집들, 비위생적인 환경. 제대로 된 상수도 시설도 없는 마을. 서복순 여사는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살았구나. 키우장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딸이 한국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서복순 여사는 그제서야 며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것도 생활 방식이 다른 것도 당연하지. 필리핀에서의 며느리 키우장의 일상도 달랐습니다. 엄마, 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또 나가? 그래, 알았어. 대신 일찍 들어와. 사도넘음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우린 늘 이렇게 살았어요. 서복순 여사는 키우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키우장이 5살 때예요. 비가 많이 와서 집이 잠겨서 앨범도 다 잃어버리고 이 사진 한 장 남았어요. 사진 속 5살 키우장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니 서 여사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귀여웠네요. 그날 밤 서복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맨날 며느리한테 잔소리만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한국 가면 다시 필리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친정엄마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서복순 여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돈어멈,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야, 너도 같이 들어봐. 이거 1,500만 원이에요. 새 집 지으시라고 가져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지으라니요? 키우장이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돈이면 이 동네에 괜찮은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손주도 와서 살 집이 있어야지. 키우장이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필리핀 집에 물이 새서 나도 항상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한국 음식 냄새를 못 참은 것도 생활 습관이 다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내가 필리핀 와서 보니 깨달은 게 많아. 미안해. 엄마, 전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 맨날 엄마한테 대들기만 하고. 나도 미안해요. 서복순 여사는 며느리 키우장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씩씩하게 잘 살아준 게 더 대단하지. 이제 내 부모님은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선뜻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사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키우장은 시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버릇없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내 친정 부모님도 내 사람이야. 2주 후 키우장의 부모님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이 3개나 되고 이제는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겠네요. 나도 안심이에요. 키우장도 새 집을 보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효도하고 있어.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해주고 일도 하고 손주 잘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한식 배워볼게요. 서복순 여사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냄새 싫다며? 괜찮겠어? 이제는 익숙해질래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서복순 여사도 변화했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피곤할 텐데 좀 더 자. 내가 애기 볼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된장찌개랑 회랑 같이 먹자. 너도 나도 좋아하는 걸로. 네, 엄마. 근데 전 역시 회가 더 좋아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바빠요. 응, 좀 그래. 알았어요. 일 끝나고 연락해줘요. 기다릴게요.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네. 시어머니의 사랑과 이해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었고 며느리의 변화는 다시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일도 잘하고 이제는 나도 잘 챙겨주고. 엄마도 최고예요. 제 친엄마 같아요. 필리핀에 가난했던 친정집은 이제 새 집으로 바뀌었고 부산의 고부관계도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이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때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 때 그 어떤 관계보다도 따뜻하고 특별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서복순 여사와 키우장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서 여사님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석희 할아버지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올게. 오늘 저녁은 꼭 같이 먹자. 네,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그날 저녁 정석희 씨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순 없어. 그때 아들 영호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석희 씨는 슬픔을 억누르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영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이제 우리 둘뿐이다.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너를 잘 키울게. 정석희 씨는 주경야독으로 사업을 일구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아들 영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지켜봐요. 내가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테니. 세월이 흘러 정석희 씨의 사업은 번창했고 영호도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석희 씨는 늘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여보, 영호가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렇게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외롭지만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정석희 할아버지는 자신이 일군 사업체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하는구나. 30년 넘게 일궈온 내 사업체.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 정석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건설업에 뛰어들어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했고 강남에 호화로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할 만큼 성공했죠. 젊은 시절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믿어줘. 네, 여보. 당신 믿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일한 회사. 조금은 일찌감치 아들 영호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영호야,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은퇴를 하려고 한다. 회사를 내게 물려줄 테니 잘 운영해라. 아들 정영호 씨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정석희 할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석희 할아버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석희 씨는 갑작스럽게 중풍에 걸렸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해졌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영호 씨,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후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진 정영호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를 간병인에게만 맡기고 아들 며느리는 병문안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내심 서운했지만 회사 일로 바쁠 것이라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영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병원비로 우리 돈 다 써버리겠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은 너무 비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정영호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여보,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아버지를 베트남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베트남이요? 그 상태로 어떻게? 정영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두고 오는 거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재산 다 날아가. 아버지도 거기서 알아서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정영호 부부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무사히 퇴원 후 얼마 뒤
정영호와 그의 아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라, 영호야. 아버지, 오랜만에 뵙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들어와 앉아라. 무슨 일로 왔니?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직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영호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효도 관광을 준비했어요. 무슨 소리냐? 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어요. 호치민시에 있는 정말 좋은 리조트를 예약했어요.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 갑자기 웬 베트남이냐? 요즘 베트남이 노인분들의 휴양지로 인기가 많대요. 날씨도 좋고 물가도 싸고. 게다가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아버님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글쎄,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잠시 한국에서 벗어나 쉬다 오세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서 편하게 쉬다 오세요.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다녀와 볼까? 정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사실 아직 몸이 불편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제안이라 생각하고 베트남 여행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쉬고 계세요. 저희는 잠깐 시내 구경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하지만 그것이 정석희 할아버지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할아버지를 호치민의 한 리조트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숙박 비용이 바닥나자 정석희 할아버지는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중풍으로 어눌해진 정석희 할아버지의 말투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몸도 불편한 그는 호치민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했습니다. 돈도 없고 전화기, 여권도 없었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왜 이러는 거니? 너를 키워준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버릴 수 있니?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던 정석희 할아버지. 그의 처지는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호치민시의 한 거리,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박민수라는 한국인 교포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 앞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박민수는 재빨리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정석희 할아버지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물 좀 가져와 주세요. 민수 씨는 정석희 할아버지를 부축해 자기 식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정석희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네. 당신도 한국 사람입니까? 네. 저는 여기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포예요. 할아버지, 어쩐 일로 이곳에 계신 거예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민수 씨는 굉장히 충격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베트남에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거리를 헤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너무하네요. 자기 아버지를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에 놓고 가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음식도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 씨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드님 연락처 아세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 씨는 정영호에게 연락을 취했고 강경한 어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영호 씨죠? 당신 아버지가 지금 베트남 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당장 아버님께 생활비를 보내세요. 그리고 책임지고 모셔가세요. 아들 영호는 결국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아버지를 모셔가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석희 할아버지의 은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당분간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 도움으로 정석희 할아버지는 작은 월세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간병인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베트남 분인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정석희 할아버지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35세의 베트남 여성 응웬 티린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이에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리는 매일 정석희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재활 운동을 도왔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할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팔 운동을 해볼까요? 천천히 해요.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린,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해요. 1년이 지나자 정석희 할아버지의 건강은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걸음도 편해졌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 린과 민수 씨 덕분이에요.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석희 할아버지와 린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린은 단순한 간병인 이상으로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린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과거, 정석희 할아버지의 외로웠던 노후.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린, 당신 인생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내 아들 제이는 제 전부예요. 남편이 저희를 버리고 가서 혼자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린은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린의 16살 아들 제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린의 아들 제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으로 국경을 뛰어넘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석희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린,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리고 당신과 아들 제이도 함께 갑시다. 린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에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가서 결혼식도 하고 제이도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정석희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한 뒤 가장 먼저 변호사를 통해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 모르게 회사 지분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제 명의로 바꿔주십시오. 정석희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린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린의 아들 제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한편 정영호 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영호 씨, 아버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잊고 있었던 정영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혼을요? 누구와요? 아버님을 간호해온 베트남 여성과요. 아버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정영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가 재산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한편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정석희 할아버지와 린의 완전한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섞은 새로운 요리예요. 그래요. 기대되네요. 린,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은 음식 솜씨가 좋으니 식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말만 해요. 내가 바로 차려줄 수 있어요. 식당이요. 베트남 요리 식당을 차려보는 게 제 오랜 꿈이기도 했어요. 정석희 씨는 아내 린에게 강남의 가장 좋은 위치의 식당을 열어주었습니다. 린사이공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한국과 베트남 음식을 함께 선보였는데 한국 맛집으로 소개되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네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축복합니다. 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음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식당이 성공하면서 정석희 할아버지와 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뻐요. 그래요. 린,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도 이 나이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2구는 법적으로 정석희 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사님. 이 소식은 곧 아들 정영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영호입니다. 정석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지? 그리고 나에게 아들은 우리 제이 하나뿐인데 누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갑자기 베트남 어머니와 동생이라뇨?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외국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감히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아들 영호 씨는 사과를 하러 온 건지 따지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당장 나가. 여전히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들을 차갑게 외면했지만 아내 린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아드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오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린, 당신의 착한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 배신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저 자식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르는데. 정영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사과를 들어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넌 이미 기회를 날려버렸어.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넌 아들로서의 권리도 함께 버린 거야. 정석희 할아버지의 원색적인 비난에 영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들 제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제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린,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 나를 버린 아들에 대한 복수이기도 해. 훗날 세월이 흘러 제이는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석희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나요? 정석희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제이야. 넌 내가 꿈꾸던 아들의 모습 그 자체야. 반면 정영호는 회사도 잘 운영하지 못했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러 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정석희 할아버지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호야, 넌 이미 내 선택을 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야. 할아버지의 냉정한 복수는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석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에게 그가 저지른 일의 마지막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으로 정석희 할아버지는 한국의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저를 베트남에 버리고 간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영호의 비정한 행동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고
사업에도 큰 타격이 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명 건설회사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베트남에 버리고 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영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이제 너를 버리는 거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넌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거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저지른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제2 몫을 남겨주도 원래의 영호의 목 유산을 베트남의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복수가 될 거야. 여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그래, 이게 최선이야. 영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고 난 그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 결국 정영호 씨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자리는 전문 경영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이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정석희 씨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 그런 건 없다. 넌 이미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이제 너도 그 고통을 느껴봐라. 할아버지와 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린, 난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에 대한 복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것으로 정석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의 복수는 냉정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신의 대가와 용서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가족 간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